이재명 대통령이 16일 G7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해 국제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에 초고속 데뷔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 의미와 기대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G7 회의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일부 국민분들은 G7에 러시아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아직 또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나라는 G7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미는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도 함께 큰 틀에서 총평해 주시죠. G7은 소위 그 국제 체제에서 엘리트 국가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국제 경제 그리고 안보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7개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대표해서 이런 합의점을 찾아내서 공통의 도전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그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G7의 대표성이 많이 소진이 되었죠. 왜냐하면 1970년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이 G7 국가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예. 대표성이 있었죠. 예. 하지만 다른 경제들이 약진을 하고 이 G7 국가들의 경제가 쇠락하면서 소위 G7 회원국이 세계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G7이 경제 강국의 모임이라면 왜 중국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은 또 왜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G7 회원국을 추가로 늘리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같은 중요한 경제 국가들을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고, 호주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이 비회원국 그러나 참관국으로 초청을 제일 많이 받은 국가가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장이 이번에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지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 그렇죠. 해외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G7의 참석 의미는 또 어떻게 찾아볼까요? 참석 자체가 큰 그런 성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취임 후 12일 만에 이렇게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본다면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12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비록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가 출범하고 해서 준비가 되었고 또 양자 회담이긴 하였지만 그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그만큼 비중이 큰 중요한 외교 일정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생산적으로 잘 치러낸 것을 고려한다면은 이번에 다자 무대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G7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위 가성비는 높지만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과 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부담은 적은 그래서 출범 10일 만에 국제 무대에 대비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 대표성이 있고 정부가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행보라고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상 외교의 복원이다. 또 이런 총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G7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박 3일입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상 외교의 재가동이다. 6개월 만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실무적이고 그다음에 실익 추진의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16일 날 환영 행사로 시작해서 17일에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서 G7 정상회의 일정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일 한국 등 초청국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서 지금 대통령실 발표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AI 에너지 연계 관련해서 주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공식 일정과 동시에 풀 어사이드라고 하죠. 약식으로 공식 일정 옆에서 다른 참가국 정상과 양자 회동을 하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좀 G7 회의 봐도 풀 어사이드죠. 막 서로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또 하나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 G7 회의를 준비하면서 원래 주제는 AI, 그렇죠? 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정책이었었는데, 자, 근데 교수님, 이번에 이 하기 직전에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공습 사태가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동 이 문제도 조금 뭐 급박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주제로 많이 좀 언급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을 예. 때도 G7의 출범 목적이 원래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경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히로시마 G7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라는 개체지의 특성을 살려서 핵 무기 위협이 없는 세상, 여기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그런 노력을 경주하기를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원래 아젠다는 이제 지역 사회와 세계의 그 보호, 그리고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네. 디지털 전망 가속화, 네, 전환 가속. 그리고 미래 네. 파트너십 확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지난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런 무력 충돌 그리고 확대 가능성이 또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G7 그 회원국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것이 합의점이 있다면은 첫째 무력 충돌 반대, 네. 그리고 악화에 대한 반대, 여기까지는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란 측에서 지난번 5차례 미국과의 그런 평화적인 핵 협상을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네. 무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5일에 6차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측이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이란 핵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G7에서 어떤 성명이 생산될 것인지를 이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함께 하나요? 또 보면 EU 집행위원장은 오히려 이 러시아 쪽에 공세를 퍼붓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핵심 의제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와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네. 아무래도 정전 협상으로 이제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무기와 그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는 리스트를 전달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군수 지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그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착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금도를 넘어서 북한에 대해서 네.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정찰 위상 개발에 그런 금수 조치에 취한 그런 기술을 이전하거나 품목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네.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하고 군수 지원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러시아 행동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행동이 러시아 측에서 없다면은 네. 우리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 측에도 이런 행동을, 금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지난번 히로시마 G7 네.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달하면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뭔가 좀 도와달라는 지원을 요청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입장이 그렇게까지 곤란하지 않은 것이 예.
G7 회원국,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그렇죠. 군수 지원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종전을 이룰 수 있는가 차원에서 군수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과 그렇게 결이 다르진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신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구현되게 될까요? 먼저 이제 기대 수준을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당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냐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G7이 굉장히 중요한 다자 외교의 무대입니다만 대한민국은 G7의 회원국이 아니고 그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때문에 참관국으로 이번에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예. 따라서 어떤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일어난다든지 내용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자 외교 무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외교의 어떤 방향성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대비 무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한미 간의 정상 외교, 한일 간의 정상 외교, 또 한중 간의 정상 외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메인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외교 무대를 경험하는 네. 그리고 한국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복원. 한국과 네. 이제는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안보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정상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짧게나마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충분한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G7을 보면 뭐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중국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중국 때리기, 중국 주기가 뭐 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방향이 좀 잡혀졌을 때 그럼 우리는 또 미중 사이에서 균형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젠다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차근차근 그것은 챙겨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외교 차원에서 2018년 G7 정상회의도 캐나다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취임하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예, 거의 유사하네요. 예, 네, 아주 유사합니다. 예. 그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때렸고 의장국인 캐나다에 대해서 네. 캐나다 대통령은 부정직하고 나약하다 그러고 유럽연합은 중국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크림반도는 러시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을 거의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비슷한 냉랭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이번 2025년 캐나다가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2018년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만 혼자 의자에 이렇게 임금님처럼 앉아서 팔짱 끼고 있고 다른 G7 유럽 생각납니다. 정상들은 예. 책상 건너편에 서 있고 예. 메르켈 독일 총리만 책상에 이렇게 두 팔을 딱 버티고 항의하는 불만스러운 표정. 불만스러운 예. 표정. 그런 비슷한 사태가 이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여기에 연루될 필요 없이 네. 실용 외교를 지향하겠다는 메시지만 명쾌하게 정상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간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동, 첫 정상회담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G7 정상회의는 한미 간의 양자 외교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들 간에 덕담을 나누고 서로 소개를 한 다음에 아까 자막에 잘 나왔는데 앞으로 있을 실무 협상에 정상들이 힘과 동력을 실어주든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수치를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정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실무 협상에 정상들이 힘과 동력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로 접근한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굉장히 뭐 공을 기울인다, 뭐 친서도 보냈다 이런 얘기도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북한 관련한 이슈도 이재명 대통령, 이대행 대통령과 좀 하나의 좀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한민국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실용 외교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여기 긴장 완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한국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 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한국과 일본에게는 모든 계약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서한으로 보내겠다.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이 정도지만 조선방산 방위비 그동안의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도 스탠스가 정리가 돼 있겠죠? 하지만 이제 7월 8일에 90일 관세유예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묘한 발언을 했어요. 더 관세유예 연장이 필요하냐 고려하고 있냐 했더니 연장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발언을 네. 섞어서 답변을 미국 기자에게 했죠. 그래서 이제 유예가 된다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양국이 충실한 관세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시간에 쫓긴다면은 그건 아무래도 미국 측이 이제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양국이 호혜를 받을 수 있는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하지만 일본의 경우도 지금 미국과 계속 무역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순탄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는 이시바 총리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축하하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의 정상. 자, 이시바 총리, 일본 총리도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도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사가 된다면 어떤 부분, 어떤 대화가 주제가 될까요? 이제 이시바 내각으로서는 그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정부 때 구축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은 원하죠. 일본은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보수 정치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난다 이런 그런 이식인데 사실 이거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권 때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예. 1998년에 나올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굉장히 분위기 좋고 긍정적인 그런 만남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사이에서 일본 측에서도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후 적어도 5년 동안 구축할 그런 어떤 심리적 정치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실제적으로 이 한미일 3자 회담에 대해서는 한미일 3자 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일본 쪽에서는 이런 좀 한미일의 튼튼한 방어, 국방 여기에 안보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열려 있다. 네. 이것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국익 추진 입장에서 실리 외교를 추진하고 거기에는 이런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정상 간의 어떤 짧은 만남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어떻게 다 결정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이 있다면은 앞으로 있을 양자 간의 실무 협상에 당국자들이 신뢰와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끝으로 G7 정상회의에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유념해야 될 부분, 체크 포인트들은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취임 후 12일 만에 가는 네. 외교무대 데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됐고 한국 정부가 일할 준비가 각국과 협력하고 비즈니스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실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국과의 이제 양사 정상 외교도 추진해야 돼요.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일비할 것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메시지에 너무 염두에 둘 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